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토요일 오전 8시 31분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주말이 되면은 목소리가 잠겼었거든요. 목이 굉장히 잠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음하기가 상당히 거북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몇 시죠? 아침 8시 31분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목소리가 잠기질 않았어요. 굉장히 내가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가 그렇게 잠기질 않아요. 참 살다 보면은 참 별난 경험을 다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오기스트 로댕이 직접 쓴 책을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댕이 직접 쓴 책을 번역가가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책 표지입니다. 예술의 숲이라고 됐죠. 그리고 이 책 표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숲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면은 말이죠. 행복은 나이 유년 시절. 전번에 이 나이 유년 시절 같은 건 나무 위키에서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제 인생에서 여러분 이 리딩을 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빵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 세상이라는 건 말이죠, 고죠. 괴로울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이죠. 계속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생활을 하고, 남과 또 이렇게 경쟁이 되어야 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거죠. 계속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남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괴로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생 자체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 우선 기독교, 불교 이런 것도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교 외에도 예술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신적인 충만함,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는 괴로움인데, 우리 인생에 이런 예술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막한 우리 인생에 빛을 주는 것, 위안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술이다 그거죠. 그래서 예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삭막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 오기스트 로댕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스트 로댕은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을 걸으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쾌해진다. 특히 어려운 작업을 할 때는 몹시 피곤하기 때문에 마당으로 나와 산책을 하면 심신에 큰 위로가 된다. 걷고 있느라면 팽팽히 긴장되어 있던 신경이 마디마디 풀어지고 어느새 편안함을 느낀다. 걸음을 중요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산소 운동을 중요시한다 그거죠. 로댕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또는 신성한 풍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걷는 거,
워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는 아직 잎이 돋아나지 않아 헐벗은 겨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지마다 새싹이, 땅에는 풀들이 희미하게 돋아나고 있다. 밝음이 어둠으로 차츰차츰 기울어지고 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신은 조그만 화초들을 위해 그의 힘을 조절한다. 낮에는 빛과 열을, 밤에는 휴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울어진 지금이야말로 태양이 인간의 창조물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시간이다. 건축물은 아름다운 모습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태양은 구름을 물들여 장엄한 황혼을 펼치며 화답한다. 이렇게 걷는 거, 워킹,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그 아름다운 풍경, 그것을 또 우리가 그 위안을 준다 이런 얘기죠. 괴로운 인생에 위안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물은 황혼은 아름다운 모습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태양은 구름을 물들여 장엄한 황혼을 펼치며 화답한다. 비룡관의 지붕 합각머리가 저물어가는 햇빛을 받아 찬란하다. 발코니 받침대 위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조개 장식들이 빛 속에서 반짝인다. 유리창은 영광을 가득 담고 있다. 큰 계단은 긴 치마를 끌면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부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저녁 나절의 상쾌한 공기를 들여마시기 위해 희망에 부푼 순례자가 도시 문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춰선 것처럼 나도 잠시 이 정원의 자리를 잡는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경관에도 도취하는 일보다 더 좋은 목적의 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다. 열렬한 찬단, 끊임없는 새로움, 태양이 용광로의 화염처럼 찬란한 광채를 뿜으면서 지평선을 넘어갈 때면 마음은 경탄과 의견으로 충만해진다. 이윽고 태양은 최후의 승리를 선언한 듯 삼라만상을 황금색으로 물들인다. 이제 하늘은 너무도 찬란해 지평선을 쉽게 분간해낼 수 없다. 이제 막 태양이 숨어버린 서쪽 하늘은 서서히 젓갈색을 띠고 모든 색들이 차츰 발해간다. 낮을 대신하여 정반대로 광대한 풍경이 전개된다. 바야흐로 밤의 영광이 그 우울한 매력을 공간 가득히 펼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오기스트 로댕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 그 아름다운 풍경에 빛을 주는 태양, 그 태양은 오기스트 로댕이 얘기하는 건 겁니다. 이 머리 위에서 비추는 정오의 태양은 별로 그 아름다움을 못 주는데 저물어가는 이 노을이 지는 태양, 그렇지 않으면 아침 일찍 떠오르는 태양,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을 지는 태양, 이런 것은 상당히 풍경에 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요소다고죠. 그래서 그 노을이 지는 태양이나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은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한켠은 곧 행복의 한 귀퉁이다. 혹은 영원히 한 귀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생각을 진보시키고 혹은 자연을 찬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훌륭한 것은 무슨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일상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러한 수많은 보물들은 항상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을 찬탄하는 것을 일종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열렬한 마음으로 자연을 찬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끊임없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윽고 실증이 나서 비상적으로만 찬탄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되는 까닭을 잘 모르겠다. 자연과 접촉하는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생활을 추구하려는 까닭을. 어떻든 만약 이 세계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태도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들은 자주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서로를 비방하지만 나무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계단을 내려가 숲으로 나가면 커다란 생명의 흐름에 압도당하게 된다. 생명과 밀접한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랄 게 있으랴. 내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모든 정다움, 나에게 이다지도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무진장한 대자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 혹은 신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오기스트 로댕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행복감, 이런 것을 발견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름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연을 비평한다는 것은 성당의 건축을 비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비평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냉담하고 인색한 이 시대의 나쁜 버릇이다. 타락한 인정이 품고 있는 불행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진보의 시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과학이나 기계학의 시각에서는 그러한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예술의 입장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다. 과연 과학은 행복을 가져오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계학은 그야말로 일반의 예지를 저하시킨다. 기계학은 기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이 맡아 해야 할 일이 대신하는데, 이는 곧 예술에 있어 죽음을 의미한다. 실내 장식의 기쁨, 즉 우리가 공예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특기와 특성은 기계 때문에 파괴되었다. 기계는 균열주의를 앞세워 세계를 압도한다. 옛날에는 직공들이 창작을 했지만 지금은 제조를 한다. 그들은 전에는 미술품을 만드는 기쁨으로 고무되었지만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 파업을 계획하거나 술을 마시는 거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태는 근대사회의 산물, 근대의 건축을 보면 기분이 울적해진다. 그러나 옛날 건축은 아직도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준다. 지방의 오래된 마을에 들렀다가 기차를 놓쳐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나는 그곳에 있는 오래된 성당들을 보러 간다. 성당에는 안온한 분위기가 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고딕 성당은 미미한 요철을 드러내어 호의적인 내 눈에 불가사의한 기쁨을 준다. 기둥을 스치며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부드럽고도 침착한 사색으로 끌어들이는 분위기. 나는 이 조그만 장소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난다. 그때 만약 기차역에서 다음 기차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로 답답했을 것이며 피곤해 지쳐 불만스러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조화가 빚어내는 지혜와 아름다운 건축의 매력에 잠시나마 빠질 수 있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오기스트 로댕은 말이죠, 그 오래된 성당, 건축물, 이런 걸 볼 때 또 행복감을 젖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 오래된 사찰이나 그 다음에 그 오래된 성당, 이런 걸 가보십시오. 그래서 고색 창연한 성당 이런 걸 가보십시오. 그래서 성당 안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경건합니다. 정말 천주님이라도 금방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그 경건함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오래된 성당을 휘감고 있는 이런 경건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위안을 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오기스트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오기스트 로댕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사찰도 그렇죠. 여러분 그 오래된 사찰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새 속에서 그 상처받은 영혼이, 그리고 오래된 사찰을 한 번씩 돌아보면은
그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오래된 성당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기를 즐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기스트 로댕은 그런 일을 즐겨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다른 페이지를 빛과 그늘이 만들어내는 건축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그늘이 만들어내는 건축. 프랑스의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는 세부를 억제함으로써 전체가 보다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멀리서 바라볼 때 성당들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본질 면이라는 본질을 위해 모든 세부를 희생시켰다. 면이란 무엇인가? 모든 복합적인 관념이 그런 것처럼 이 역시 정의하기 어렵다. 굳이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우주 속에서 차지하는 공간, 즉 그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물체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화가나 조각가, 건축가라면 그는 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에 있어서의 세부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 브리주 성당의 탑은 있는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렇지만 우리 근대 건물들은 지나치게 많은 세부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부담스럽다. 사르트르 대성당에 있는 두 개의 탑 중 하나는 벌거숭이 상태로 흡사 거대한 벽처럼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장식으로 덮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면이 발생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 전자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단순성에서 우러나는 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한 국가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건축을 통해 그 성격을 표현한다. 우리가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한 돌은 충실하다. 언제까지나 그 모습을 지킨다. 면에 관한 지식을 통해 빛과 그늘의 상반관계 혹은 대칭관계라는 중대한 법칙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대립의 법칙이 건물 구조에 생생한 생명력과 색채를 부여한다. 건물의 외관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변화한다. 어떤 부분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잠깐만요. 어떤 부분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빛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 사이 음영이 조금씩 변화한다. 지난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들은 그들의 건축물을 결코 우주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축을 함에있어 온갖 자연현상이 이런 그 오기스트 로댕은 이런 오래된 그 성당 이런 건축을 돌아보는 일을 즐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목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딕 예술의 극치 노트르담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은 겨울이 희미한 광산 아래서 바라보면 다른 때보다 더 훌륭해 보인다. 손질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이 건축물에 끼친 근대의 해악을 마치 베일처럼 들이우고 있는 공기가 가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개가 만들어내는 무늬가 유난히 도단한 윤곽들을 부드럽게 해준다. 자연은 이 걸작을 대함에 있어 인간보다 훨씬 더 겸손하다. 다리를 건너면 호련히 성이 나타난다. 그 순간 나는 맹목적으로 물질을 숭배하고 있지만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공업시대를 벗어난다. 조각가로서의 내 마음은 현대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다. 고딕의 개수가 내 앞에 서 있다. 그 아름다운 힘이 나를 압도한다. 나는 그것과 싸워 여지없이 부서진다. 그러나 그것은 이내 감미로운 자태로 다가와 나를 다시 끌어당기고 또 열광하도록 만든다. 내 마음은 이제 눈앞의 성당, 그 조각된 산에 오르기 시작한다. 노트르담은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서 있다. 예술과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오기스트 로댕은 예술과 종교는 일맥상통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 아주 고색 창연한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이 영혼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고색 창연한 성당 같은 데를 가보면 금방이라도 천주님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아주 분위기가 경건하다고죠. 그래서 그런 경건한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받은 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과 종교도 결국 뭡니까? 이 인간사에서 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나 예술의 역할이나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오기스트 로댕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타난 걸 보면은 많은데 루브르 박물관을 거닐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밀로의 비너스, 이 작품이야말로 불가사의 중의 불가사의입니다. 지금까지 본 10가지 조각상의 리듬과 매우 닮은 듯한 미미한 리듬을 들려주지만 그 외에 어떤 사색적인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의 동체에는 벌써 C형이 보이지 않고 그 반대로 그리스도교적인 조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앞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그러면서도 불안정함이나 고민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작품 가장 아름다운 고대적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비너스 상을 보고 이제 오기스트 로댕이 이제 생각한 그런 걸 쓴 겁니다. 절도에 의해 조절된 육감의 충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과 보조를 맞추고 일상의 환희를 적당히 가감한 것입니다. 이런 걸작은 내 정신에 특별한 효과를 주어 내 마음속에 그 작품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정신적인 풍토가 절로 형성되는 것을 느낍니다. 밤색 머리에 제비꽃을 꽂은 옛날 그리스의 청년이나 가벼운 치마를 휘날리는 처녀들이 신전에 희생을 바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 전설의 제신을 새겨둔 모습은 청순하고 위험이 있으며 그 대리석은 육체의 따사로운 투명성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거리를 누비고 걸어 다니다가 신이 이 지상에 남긴 흔적들을 연상케 하는 오랜 제단 옆에서 아름다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때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뭇가지와 월계수 숲을 속에서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시냇물은 햇빛을 받아 잔물결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자연을 품에 안고 있는 맑은 하늘 밑에서 말입니다. 시모트라키 니케상, 이 여신상을 감람나무 가지 사이로 하얀 섬과 바다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황금색 바닷가에 놓아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조각은 한낮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미술관에는 너무 짙은 그늘 때문에 그것들이 무거워지고만 있습니다. 햇빛 아래 펼쳐진 대지와 멀리 내다보이는 시중에로부터 빛의 반사가 눈이 부실 만큼의 찬란함으로 그 후광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승리 여신상 니케, 그것은 곧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 승리 여신은 요새를 돌파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쳐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옷만을 걸쳤을 뿐 두터운 나사는 입지 않았습니다. 불가사의할 만큼 아름다운 그 신체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 동세는 아무리 강렬함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항상 조화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신은 사실 모든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오로지 우수한 정신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도취된 듯한 황홀한 눈으로 이 여신을 바라보았지만 여신이 채찍으로 때려 정복한 노예들은 여신에게서 친애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가 품었던 이상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예지에 의해 꿈꾸는 정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아주 교양 있는 두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천한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가엾은 사람들의 선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민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서 천상의 빛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댕의 삶과 예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댕의 삶과 예술. 이제 이게 오기스트 로댕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댕의 예술과 그의 인생에 관해서 이제 쓴 것입니다. 단테의 영혼, 보들레르의 시적 영감을 가진 조각가. 보들레르가 뭡니까? 보들레르도 그렇고 단테도 그렇고 다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죠. 그래서 그 로댕은 이렇게 시적인 영감을 가진 조각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각에 있어 로댕은 그리스의 천재 조각가 페이디아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미켈란젤로와 견줄 만큼의 대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고전주의 전통은 로댕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로댕에서부터 브루델로 이어지는 조각의 시대는 조각을 근대 예술의 한 분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로댕은 1840년 11월 12일 파리의 세느강 왼편 중세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던 알바레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하급관리로서 예술과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 또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어린 시절인 로댕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만한 점이 전혀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일찍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눈에 띌 정도의 재능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게다가 학교 성적은 보통에도 못 미칠 정도였으며 철자법도 완전히 익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중에 많은 문학 작품들을 읽으며 미진했던 학교 교육을 극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과 관련해서 로댕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어머니가 자주 들르던 야채가게 주인이 화보나 판화집에서 뜯어낸 종이로 야채를 싸주곤 했는데 나는 그 종이에 그려진 그림들을 베끼며 놀았다라고 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 나무위키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라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댕 갤러리, 로댕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 갤러리인데 로댕의 작품들을 감상해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코가 일그러진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 이것은 이제 1864년에 완공된 그런 작품입니다. 코가 일그러진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진 로댕의 작품이죠. 1864년에 완성된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 사나이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놓여져 있고 수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청동시대인데 브론즈 1876년에 완성된 브론즈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성이 이렇게 나체로 서 있는데 여기 뭐 남성의 심벌까지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그 근육적인 몸매 이런 걸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양팔이 이렇게 잘려나가네요.
이렇게 머리 두상도 잘려나갔습니다. 이건 이제 걸어가는 남자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진 조각품이죠. 이것은 이제 1877년 에 이제 완성된 겁니다. 내가 이 잘못 말했는데 이 작품 이름이 브론즈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브론즈라는 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1876년에 이 작품이 완성됐고 브론즈라는 건 작품 이 조각품의 그 이름이 아니고 이게 아마 프랑스의 프랑스의 지명인 모양입니다. 이 브론즈가. 브론즈? 브론즈를 한번 검색을 잠깐 해보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브론즈라는 거는 청동 제품, 청동 또는 청동 제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브론즈라는 건 뭐 프랑스의 뭐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청동 시대를 브론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 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동 시대. 내가 그 단어를 영어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영어도 참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또 갑자기 브론즈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그 프랑스 지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생각이 떠오르네요. 청동 시대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론즈. 이것도 보면 남성인데,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잠깐만요.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경 속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성경 속의 인물 요한을 이제 조각품으로 만든 겁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작품 1878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되네요. 나는 아름답다. 이는 1882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게 나는 아름답다. 이게 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뭐 불분명한데 이 다리 허벅지 근육이라든가 이 히프 이런 걸 보면은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남성의 육체를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데리 토르소 이거는 이제 1882년에 완성된 건데 석고상이라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두상이다. 빅토르 위고.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가 그 작가잖아요. 소설가인지 하여튼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도 이 빅토르 위고를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는 그 세월도 오래 흐르고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빅토르 위고가 작가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소설가라고 알고 있는데 빅토르 위고의 두상 이것은 이제 1883년에 완성된 거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영원한 청춘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조각품인데 이건 브론즈, 이게 청동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동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이죠. 구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영원한 청춘.
남녀간에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릎을 꿇은 여인. 이것도 이제 청동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1884년에 이제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제 무릎을 꿇은 여인. 예. 여기 이렇게 유방이 있는 거를 보니까 남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여체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짐작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나이드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인데 이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85년에 완성이 됐다. 다나이드. 이거는 이제 이 작품의 이 제목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이 두상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86년에 완성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키스하는 장면을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88년에서 1898년 사이에 이제 1898년에 완성되었다. 키스라는 제목의 조각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댕의 대표작인 작품,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브론즈라고 하니까 이게 청동 재질인데, 1889년에 완성됐다.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아주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빅토르 위고상. 이거는 석고로 되어 있는데 1890년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상. 이거는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스도와 이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재질은 석고로 되어 있는데 1894년에 완성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추락한 천사. 대리석인데 1896년에 완성됐다. 추락한 천사.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작품명은 추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참 유명한 로댕의 참 생각하는 사람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칼레이 시민. 이거는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1884년에서 1809년, 1895년 이 작품을 보면 말이죠. 아주 의상이라든가 이 의상의 천에 옷감에 이렇게 흐름, 옷감을 걸치고 있는데 그 옷감이 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져 있는 그런 옷감의 재질, 겹쳐짐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발자크상. 발자크도 이 소설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발자크도 언젠가 내가 인간 탐구니까 발자크도 언젠가 내가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발자크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재질은 청동이고 1897년에 완성됐다. 이거는 이제 니진스키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조각품인데 재질은 청동이고 1912년에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상. 이것도 청동인데
1896년에서 97년에 완성되었다. 명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청동 조각품이다. 이거는 이제 이카루스의 추락,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896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질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이름은 이카루스의 추락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날개에 달린 것은 추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조각품도 보면은 이 양쪽이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손, 신의 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조각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1902년에서 1908년 뭐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성당이라는 제목의 그 조각품이죠. 이 재질은 이것은 이제 돌로 되어 있는 건데 1908년에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손이 가늘고 아주 섬세한 그런 느낌을 주죠. 섬섬옥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그 유명한 작품인데 지옥의 문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고 1880년에서 1917년 사이에 완성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새망령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881년에 완성이 되었다. 새망령.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42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담이요. 이건 이브다. 성경에 아담 이브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조각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청동입니다. 청동. 그래서 1880년에서 1881년에 제작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댕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